오늘은 동네 책방의 어제와 오늘을 관찰한 이야기이면서 지속 가능성을 탐구한 책, 동네 책방 생존 탐구로 첫인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서점들의 폐유업 소식이 줄을 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이 본격 등장하고 대형 서점의 지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199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파격적인 할인 판매, 무료 배송을 앞세운 온라인 서점과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대형 마트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동반하여 책을 판매하는 풍경이 낯설지 않게 되면서 골목 책방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책 생태계에 예상치 못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성 강한 책방들이 하나둘 문을 열었던 것이죠. 이러한 흐름은 2014년 개정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가속화되었고, 골목 한편에 작은 책방에 자리 잡은 풍경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는데요. 그리고 책방 순례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책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여행지 코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네 책방이 생겼습니다. 책과 더할 수 없이 어울리는 분위기, 책방에서 공들여 고른 책들, 다양한 굿즈와 독자 참여 프로그램까지 갖추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방들의 속사정은 겉으로 보는 것처럼 평화롭고 아름답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수많은 동네 책방들이 문을 여는 속도만큼 많은 수의 책방들이 빠르게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책 읽는 사람이 줄어든다거나 출판이 사형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 동네 책방 전성기가 아닌 동네 책방 생존기가 된 까닭도 여기에 있는데요. 저자는 동네 책방을 둘러싼 불균형과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발점이 되고, 동네 책방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갈수록 책 읽는 사람이 줄고 책보다 디지털 컨텐츠가 더 각광받는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책이라는 미디어가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부터 지금껏 그랬듯 시대에 맞게 책의 물성은 변하고 책방의 모습도 달라질 테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 여기가 아닌 저기를 꿈꾸는 사람들, 책을 읽으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책과 책방은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리라는 점이다. 저자는 책방의 역할 모델로 지역의 거점 공간을 제안합니다. 책방이 독자를 발굴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독자를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고, 그것이야말로 책방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태도라고 강조합니다. 책 생태계는 끝없이 변화하고 이후의 전망 역시 시시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동네 책방의 가치와 미래를 생각하며 일책일문 5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책일문 진행을 맡은 유재영입니다. 오늘도 저는 파주 교화에 있는 점어 책방에 있는데요. 일책일문은 이곳에서 격주로 녹음합니다. 책방에 입고된 책을 비롯해 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매일 책방과 한 권의 문학작품을 집중 소개하는 매일 문학이 번갈아 방송되니까요. 잊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책방에 온 책. 오늘은 특별히 서점에 관련된 책 위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책은 묘한 서점입니다. 이 책은 전국 16곳 책방 고양이를 찾아 떠난 여행서입니다. 전국 책방에는 단골 손님처럼 자주 찾아오거나 책방 한편을 자신의 거처로 차지한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여행 작가이면서 독립서점 새벽감성 1집을 운영 중인 작가는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고양이가 책방에서 머물게 된 것은 과연 우연일까? 고양이는 책방 지기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그래서 전국의 고양이가 머무는 책방을 찾아 그 이유를 묻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고양이와 책방이 따뜻하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책방과 고양이가 함께 공존하는 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할 16곳의 책방과 그 고양이들을 소개하는 책 묘한 서점에는 제주살롱의 나비, 가가 77페이지의 무명이, 모모 책방의 모모와 삐루, 새벽 감성 1집에 구름이와 여름이를 포함해 묘한 서점을 빛내주는 고양이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점호 책방에도 매일 찾아오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봄에 출산을 하고 새끼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오는 삼색냥이가 있는데요. 책에 실리지 않은 이 아이들의 소식은 점호 책방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책은 있으려나 서점입니다. 이게 정말 사과일까? 이게 정말 나일까? 멋지 말 걸 그랬어 등 그림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작가죠. 요시타케 신스케가 그리는 상상서점 이야기입니다. 책에 관한, 책을 위한, 책에 의한 모든 것이 담긴 명실상부한 책에 관한 책인데요. 책을 좋아하는 독자뿐만 아니라 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참신하고 기발한 발상을 비롯해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 작품에는 책 제목과 동일한 이름의 서점이 등장합니다. 변두리 모퉁이에 있는 작은 서점인 있으려나 서점에는 없는 책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고객들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꺼내놓고 있는데요. 서점 주인은 혹시 이런 책도 있을까요? 하고 조심스레 묻는 독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따마다요. 이런 책은 어떨까요? 라고 답하며 책들을 들고 옵니다. 고객의 요청과 서점 주인의 제안을 큰 틀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저자는 희귀한 책뿐만 아니라 서점, 도서관, 출판사 등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책 관련 이벤트, 책과 관련된 명소, 독서를 도와주는 도구 등을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희귀한 책으로는 둘이서 읽는 책, 달빛 아래서만 볼 수 있는 책을 소개하고 책과 관련된 도구로는 독서 보조 로봇과 표지 리커버 기계가 등장하며 책과 관련된 일로 독서 이력 수사관, 카리스마 서점 직원 양성소의 하루, 도서견, 책 이별 플래너가 있습니다. 요시타케 신스케는 작가의 나무 키우는 법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1. 좋아하는 책갈피에 씨앗을 넣고 흙에 묻습니다. 2. 날마다 다양한 책을 읽어주며 소중히 키웁니다. 3. 해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이 되면 책이 열립니다. 열매 맺기까지 몇 년씩 걸리는 나무도 있습니다. 4. 손이 많이 가지만 제대로 잘 돌봐주면 좋은 책이 됩니다. 5. 무심코 다른 책을 칭찬하면 토라져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이처럼 책에 관한 상상력으로 가득한 이야기가 있는 있으려나 서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편집가가 하는 일입니다. 편집의 세 가지 국면이란 제목의 이 책 서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판산업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 종종 묻는다. 편집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변은 복잡하다. 이 책은 편집가가 되는데 관심 있는 독자나 편집 일을 이미 시작했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독자를 위해 그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또한 출판계 내부에서 다른 업무를 맡고 있지만 편집부의 동료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 자기가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한 애서가, 출판사의 벽 안에서 혹은 편집가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어하는 작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여하간 글로 된 소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싶다면 부디 계속 읽어주시길. 서론을 쓴 피터 지나는 오늘날 출판 편집가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다양한 저자의 글이 묶인 이유도 이 때문이겠죠. 미국 출판계 유수의 편집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터득한 자신만의 통찰력과 그것이 어떻게 실무에 적용되는지를 풀어놓은 26개의 기고문이 모여 이 책 편집가가 하는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책에는 출판 전반에 걸쳐 관통되는 이야기부터 각 장르별, 역할별로 편집가가 하는 일과 방법,
마음가짐 등에 관한 이야기가 전문적이고도 친근한 서술 방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도서 편집의 세계라는 부제답게 책에는 도서 편집을 할 때 공통적으로 명심하고 익혀야 할 것들이 모두 들어있기도 합니다. 또한 도서 출판이라는 사업적인 가치로도 연결되는 편집의 일을 살피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형 출판사와 독립 출판사의 발행인, 편집가, 작가들로 구성된 27인의 기고자들은 긴 경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서를 선별하고 기획하는 법, 두고 온 거 보는 법, 회사에 자신이 기획한 도서를 소개하는 법, 에이전시나 저자와 소통하는 법, 저자와 함께 원고를 개발하는 법, 원고를 교율하는 법 등을 알려줍니다. 나아가 대중서, 학술서, 장르문학, 순문학, 아동서, 자서전, 도판서적, 참고서적 등 장르별 편집가들이 각 특징에 따라 도서를 만드는 과정과 새겨두어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가 출판 시의 유의점이나 프리랜서 편집가가 사업자로서 경력을 쌓는 법 등 실질적으로 편집가들이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책의 한국어판에서는 기존의 편집자로 번역되던 에디터를 편집가로 번역했는데요. 보통은 책의 기획부터 발행에 이르는 모든 일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흔히 도서 편집자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 책에서 밝히는 것처럼 도서 편집은 지식과 감각과 경험을 총동원하는 일이며 여기에는 직업적인 전문성과 헌신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집에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전미사, 가를 붙인 편집가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편집가가 자신의 일에 대한 직업적 관점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이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편집가뿐 아니라 책을 다루는 모든 이들, 특히 작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책, 편집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책은 코리안 티처입니다. 서수진 작가의 작품으로 제25회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한데요. 한국어 학당에서 일하는 4명의 한국어 선생님, 선희, 미주, 가은, 한이의 이야기입니다. 5부로 구성된 소설은 학기마다 한 명의 주인공이 화자가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소설성 내 인물은 일을 하는 우리들의 여러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원장의 연설을 들으며 까라면 까라지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오래 다니겠다고 결심하는 선의의 간절함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라는 동료들의 시선에도 매번 한국어 학당의 관습에 맞서는 미주의 정의로움도 착하다는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운으로 돌리지만 그래서 타인의 불행 또한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해버리는 가은의 순진함도 한국어의 미래시제를 의심하며 갑질을 당하는 것에도 갑질을 하는 것에도 익숙한 한이의 치열함도 일터에서 일을 하는 우리 안에 모두 존재하겠죠.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작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한겨레 문학상 수상자 중 재해로 인해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한 건 서수진 작가가 최초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의 풍경이 소설 안과 밖 모두에 담겨 있는 것만 같은데요. 서수진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는 것에 대해 쓰고 싶었다.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것.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고군분투하는 것. 버텨내는 것. 끝내 살아남는 것. 소설을 쓰는 도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다. 한국어 학당의 규모가 크게 줄었고 수많은 강사가 일자리를 잃었다. 나 역시 호주에서 수업이 모두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장되면서 실직 상태가 되었다. 벼랑 끝에서 소설을 쓰는 기분이었다. 이 소설은 살아남았다. 이 소설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을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위로를 주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자파 고양이를 부탁해입니다. 2011년 세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소설가 김보험의 첫 산문집인데요. 자파 고양이를 부탁해는 70대 엄마와 40대 딸이 일상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과연 좌우의 시각으로만 판단 내려질 수 있는 것인가 질문하며 대한민국의 축소판과도 같은 가족사를 통해
공생의 전략과 해법이 없는지 고민합니다. 제 아무리 피를 나는 부모 자식 사이도 형제간도 표를 찍을 땐 각자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의 존재하므로 정치적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집안에서 정치 이야기로 논란이 불거지다가 고성이 오가고 결국에는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건 TV 드라마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 가정 속 풍경이고요. 하다못해 TV 채널 하나 가지고도 가족 간 알력 다툼이 벌어지고 진보냐 보수냐로 갈라집니다. 책 속에서 자파고양이를 부탁해 중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외 일정을 앞두고 작가가 어머니에게 고양이를 며칠 동안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는데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무언가에 붕괴하며 말한 다음입니다. 엄마, 다 가짜뉴스라니까.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 그거 유튜브 같은 거 계속 보고 그러니까 지금 세뇌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 목소리가 커지자 손여사는 한 대 지어받기라도 할 듯이 주먹을 들었다 말았다. 이 빨갱이, 너도 큰일이다. 소녀사는 개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 이제부터 엄마랑은 절교야. 그때 소녀사 왈, 빨갱이 자파 고양이는 안 봐줘. 알 것 같으면서 전혀 모르겠는 가족 이야기이자 대한민국 현대사가 부려놓은 시트콤 같은 장면인데요. 자충우돌하며 삐걱거리지만 결국 타협하며 한 발씩 나아가 공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한 5권의 책은 파주에 있는 점오 책방과 오래된 서점, 평화를 품은 책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일책일문 15번째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동네 책방 생존탐구에서 책을 펴내며 중 일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동네 책방 전성기 탐구라는 제목을 마음에 품었다. 초고를 마무리할 무렵 자연스럽게 제목은 동네 책방 생존 탐구로 바뀌었다. 서점업이 어렵다는 걸 모르지 않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생각 이상으로 책방 운영은 고난의 길이었다. 힘들지 않은 자영업이 있을 리 없지만 책방은 운영자의 열정과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유통구조상 영업이익률이 현저히 낮은 데다 현행 도서정가제가 허용하는 할인과 적립을 하고 나면 책방 주인들의 손에 남는 것은 별로 없다. 게다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결정적으로 책은 잘 팔리지 않는다. 어쩌다 책방에 온 독자 중에는 그저 사진만 찍고 가는 이들로 적지 않아 힘이 빠진다. 그런데도 참으로 신기하게 동네 책방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2017년부터 새로 생긴 동네 책방을 기타 서점으로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7년에는 약 301곳이, 2019년에는 약 344곳의 동네 책방이 우리 곁에 존재한다. 퍼니플랜 집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동네 책방은 모두 551곳이다. 통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만큼의 동네 책방이 짧은 시간 안에 자발적으로 탄생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이 가운데 과연 올해 같은 자리에서 살아남은 책방의 수가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그저 반가워할 수만은 없다. 그들의 생존을 낙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이 책에서는 동네 책방이 가진 매력과 특징, 탄생의 배경과 존재의 이유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책방들의 고군분투와 그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까지도 함께 살피려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책방이 책만 팔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동네 책방 운영의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관해 개별적 이유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까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생겼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출판사, 도매점, 서점으로 이어지는 출판 유통 구조와 공급률, 그리고 동네 책방의 수익원으로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는 납품 상황까지 두루 살펴야 했다. 필연적으로 도서정가제의 태동부터 현재까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나아가 동네 책방의 여러 실험과 책 판매 이외의 수익원으로 선택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큐레이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었다. 여기에 더해 부족하나마 책 생태계의 한 주축으로 동네 책방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성과 연대에 대한 고민도 덧붙였다. 동네 책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신한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여긴 적이 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책방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의 모색을 고민하다 보니 참신한 비즈니스 모델이란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으나 우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이르렀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선일까? 내 생각에 현재 종착점은 동네 책방이 책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일이 먼저라는 데 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이나 미디어의 조명보다 동네 책방의 당면한 현실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가려는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출판 서점 유통 환경은 살아 움직인다. 이 책을 쓰는 동안 이름이 알려진 동네 책방이 여럿 문을 닫았다. 혹은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사를 한 것도 많고 그러다 과거의 명성을 잃어버린 사례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다. 그 사이에 대형 서점의 도매업 본격 진출이 공론화되었고 국내 위 도매상은 또다시 경영상의 위기를 맞아 법원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일로 출판 서점 업계는 혼란을 겪고 있고 그 대응의 방안과 해결책을 위해 각자 동분서주 중이다. 이런 일들이 그러나 어디 하루아침에 불현듯 벌어진 일이겠는가. 그렇게 되기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는 걸 책 생태계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